연남 친구들 안녕. EBS 2023학년도 순특강 독서 개념학습 2-5강 뇌과학과 법 지문 해설 영상입니다. 자, 주제부터 살펴보시면요. 이번 영상에서는 뇌과학의 성과들을 법의 영역에 적용하는 문제에 관한 여러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중요시 보면서 체크를 해야겠죠. 자, 그럼 1문단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 범죄자가 있는데 그런데 그 범죄자가 뇌의 이상에 의한 정신질환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범죄 행위에 대한 충돌을 억제할 수 없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뇌의 이상 탓이라고 주장한다.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범죄자가 있는데 범죄자가 내가 뇌에 이상이 생겨서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어. 판단을 내릴 능력이 부족했어. 라고 하면 이것은 범죄자의 탓인가 뇌의 탓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이겠죠.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을 제시하면서 중심 화제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핵심어가 등장했어요. 뇌과학이다. 이 뇌과학 연구는 인간의 의도나 행동과 관련된 신경학적 기반을 밝혀내고 인간 존재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어놓고 있다. 이게 바로 뇌과학의 연구 동향이 되겠죠. 그 다음 인간의 자유의지를 근거로 하여서 특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온 법의 입장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뇌과학이 법에 미치는 영향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뇌과학의 성과들을 법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문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뇌과학의 성과들을 법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찰이 필요하다. 이 고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겠네요. 자, 그러면 뇌과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의 뇌과학은 인지과학, 그 다음 심리학, 철학 등의 영역과 연결되어 인간의 심리, 사고, 행위 등을 설명해 나가고 있다. 다양한 학문과 연결되어 있는 현대 뇌과학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각, 청각 등의 기본적인 감각 경험은 물론이고 특정 행위나 고차원적인 인지활동, 다양한 감정 등이 뇌의 구조와 기능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뇌과학을 통해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역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뇌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데에는 뇌 영상 기술의 힘이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양한 뇌 영상 기술이 있다라는 거죠. 자, 컴퓨터 단열 촬영 CT 이것이나 자기 공명 영상 MRI 등은 뇌의 해부학적 구조를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데 해주었는데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T,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MRI 등의 뇌의 영상 기술은 뇌의 활동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뇌 영상 기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CT고요. 두 번째 MRI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뇌 활동을 보여주는 PET, 그 다음에 fMRI 등이 있습니다. TV에서 자주 보셨죠? 자,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뇌과학에서는 뇌 기능과 정신에 대해 연구할 뿐만 아니라 언어 구사나 추론과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활동, 개인의 성조나 활동의 차이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뇌 영상 기술의 다양한 연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과학의 성과들을 법정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봤던 PET나 fMRI와 같은 최신 뇌 영상 기술이 제공하는 뇌 영상 증거물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뇌 영상 증거물이라는 것이죠. 자, 이 뇌 영상은 주로 정신 이상으로 책임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형사상 책임의 필수 요건인 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증거물로 제시되며, 뇌 영상 증거물을 법정에 도입한다는 것은 책임 능력이 없었다 또는 형사상 책임의 필수 요건이라는 것이 바로 고의성인데, 이것을 부정하기 위한 증거물로 제시된다는 것이죠.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새로 정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뇌 영상 기술이 인간의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음을 뇌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삼아서 뇌 영상 자료의 법정 도입을 우려하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뇌 영상 자료들이 인간의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fMRI의 기술 발전의 공로가 큰 로고 테티스라는 사람은 fMRI 기술로 생산된 뇌 영상의 과도한 해석으로 fMRI 영상 자료의 한계가 감춰지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이 fMRI 영상의 활성화된 영역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영역이 특정한 인지 과정에 선택적으로 기능한다고 확실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 테티스라는 사람이 이 fMRI 기술 발전의 공로가 크대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이런 fMRI 영상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이 영역이 fMRI 영상에서 활성화된 영역, 이렇게 막 보이시죠? 활성화된 영역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영역이 특정한 인지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기능한다. 인과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은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로고테티스가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로고테티스도 바로 뭡니까, 여러분? 뇌 영상 증거물이 법정에 설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법적 증거물로 활용되어도 괜찮은가? 라는 입장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보인다라는 뜻이겠죠. 법학자들 중에서 뇌의 영상이 특정 행위에 대한 인과적 설명에 이용됨으로써 형사상 증거로 활용되는 데는 여러 한계를 들어서 반대하는 학자들이 많다. 뇌 영상 증거물을 뇌 영상 증거물을 법적에 제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학자들이죠. 이들은 뇌의 특정한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과 범죄 행위 사이에 엄격하고 세밀한 인과관계를 결정적으로 증명해낸 실험 결과가 아직 없다는 점. 자,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인데요. 첫 번째 반대하는 이유가 1번, 이제 나오는 거죠. 1번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번, 뇌의 특정한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 특정한 상태와 범죄 행위 사이에 엄격하고 세밀한 인과관계를 결정적으로 증명해낸 실험 결과가 아직 없다. 첫 번째겠죠? 1번. 자, 그 다음 2번, 뇌의 영상은 범죄 시점 이후에 뇌 생태를 나타내므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뇌 상태를 찍는 fMRI나 PET를 찍는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범죄 당시의 활성 능력을 볼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범죄 이후의 뇌 상태를 나타내므로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해자가 범위를 품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증거로는 활용될 수 없다라는 점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인과적 설명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한편 나왔는데요. 한편 뇌과학의 문제와 법의 문제를 분리하자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뇌과학과 법을 분리하자라는 것입니다. 뇌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주장하는 모스라는 사람은요, 뇌과학 연구들이 인간의 법적 책임을,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완화시키거나
법의 체계를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뇌과학은 뇌과학이고 법은 법이다 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법 영역에서 추궁하는 책임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 상태보다는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정신 상태는 작게 보고 인간의 행위 자체를 보자라는 것이겠죠. 설령 뇌에 손상이 있다고 해도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으므로 계획이 있었다면 그 계획이 뇌에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잡은 계획이라도 이것은 판단 능력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모스의 입장입니다. 신경윤리학자인 가지니까 역시 이번엔 가자니가의 입장인데요. 법적 책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뇌 영상과 같은 증거들을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뇌 영상을 증거물로 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죠. 가자니가가 이와 같이 주장한 까닭은 이제 이유가 나오죠. 그가 인간의 행동에 관한 뇌과학적 설명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행동과 뇌과학적 설명들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정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은 인간의 뇌 내지는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책임은 뇌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들면서 가지니가가 법적 책임을 설명할 때 뇌 영상의 증거물을 반대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뇌 영상이 법정에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지만 그 비판이 뇌 영상의 활용을 전면적으로 막지는 못한다. 이런 비판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뇌 영상을 증거물로 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논쟁과 판단 속에서 과학적 증거물이라는 것은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물을 준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는 명백한 증거물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거물은 법정에서 힘을 실을 수 있고 이 법의 판단에 좀 더 강한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뇌의 영상을 포함한 뇌과학의 성과들을 법정에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법률가가 과학자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뇌 영상을 뇌과학의 성과를 법정에 세우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겠죠?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길래 이들은 찬성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뇌 영상이 학문적인 엄밀성이나 철학적인 당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것보다는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법적 증거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었느냐이다. 뇌 영상 증거가 법정에서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다른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뇌의 과학 지식이 인간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담론이나 추측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면 뇌 영상 자료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다. 자, 뇌과학 자료를 증거로 보는 이유는 바로 뭐다? 정당성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당성이라는 것이 증거 능력이 있다. 그 다음 추측보다는 과학적 지식이 더 정확한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뇌 영상의 의미와 증거 능력은 과학이 독립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논쟁과 실행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도 바로 뇌과학의 성과들을 법적 도입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과 찬성 입장이 나왔었죠. 그러면 반대와 찬성을 구분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나의 입장에서 기억에 대해 할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기억은 뇌과학의 성과들을 법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나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적절한 것은 살펴보시면 되는데
정답은 3번이죠. 자, 가해 입장에서 보시면요. 범죄자의 뇌를 정밀하게 촬영한 영상이라도 범죄자가 범죄 행위 당시의 뇌의 상태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상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을 때 그 당시에 2번이었죠. 2번. 범죄 시점 이후에 뇌 상태를 나타내므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범위를 품었는지 그 당시를 판단하는 증거로는 활용될 수 없다라고 한 개의 이유 2번에 나와 있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으로 가볼게요. 윗글을 참고해서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보시면요. 미국 뉴욕에 A가 B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서 A가 범죄자죠. A의 변호자는 양전자 방출 잔증 촬영 PET를 증거로 해서 A와 일반인의 뇌를 촬영해서 비교하는 영상을 증거 자료로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A가 인격, 계획, 의사결정 그리고 도덕적 판단을 제어하는 전두엽이 손상되어서 뇌 기능 장애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것이죠. 그래서 A의 변호사는 이 증거를 토대로 하여 조현병이 A로 하여금 범죄를 행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의도를 형성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대요. 그래서 뇌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A의 범죄는 고의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A가 보인 사건의 준비 과정, 실행, 탈출 과정, 그의 글과 인터뷰의 내용 등을 모든 정황적 증거는 그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범죄를 계획했음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의식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배심원들은 A의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배심원들은 PET 영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보여주더라도 그것이 A가 범죄를 의도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물이 된다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뇌과학적 증거물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죠. 최종 판결로는 18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배심원들은 PET 영상을 증거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맞죠? 뇌 영상의 자료가 뇌의 손상된 상태를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한계를 인정하는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요. 뇌 영상 자료가 뇌 손상 상태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뇌 영상 자료와 범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를 인정하는 입장을 보여준다라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1번 되겠네요. 뇌 영상 자료와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죠. 2번도 보겠습니다. 배심원들이 A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한 것은 뇌 손상이 되더라도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법적 책임은 져야 한다라는 입장. 그렇기 때문에 유죄로 판결한 것이죠. 2번은 맞겠네요. 3번. A의 변호사는 무죄 판결을 주장했었죠. A와 일반인의 뇌를 비교한 자료를 제출한 것은 뇌 영상 자료를 A의 행위에 형사상 책임의 필수 요건 앞에서 뭐였죠, 여러분? 고의였죠. 그 고의가 결여되어 있음을 주장한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이다. 맞습니다. 계획이나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4번. 검찰 측에서 A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범죄를 계획한다고 주장한 것은 A의 PET 영상으로 알 수 있는 뇌의 상태와 폭력적 행위 사이에 1번이 아닌 이유가 4번에 나오네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맞습니다. 4번 맞네요. 4번과 1번 구분해 보시면 되겠죠? 5번. A의 변호사가 PET 영상으로 A가 조현병을 앓고 있음을 제시한 것은 뇌 영상 기술로 범죄 의도나 계획이 없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A를 변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입장을 보여주겠군. 그렇죠.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의가 아니다라는 것이 변호사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두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문도 그렇게 짧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쉬웠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강의 마칠게요. 여러분 그럼 우린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